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한국의 계엄과 탄핵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공조해 추진해온 미한일 3국 협력 등 외교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탄핵 사태 등으로 미뤄왔던 주요 외교 또 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하고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는데 한국의 탄핵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역내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입법활동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 CRS가 23일 발표한 한국의 정치적 위기, 계엄과 탄핵 보고서입니다. 의회조사국은 한국의 이번 사태가 갖는 지정학적 함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북한과 중국, 일본, 또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해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그 근거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이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비판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탄핵 인용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파면 가능성은 그가 추진해온 여러 외교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북한을 실전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북 억제를 강조하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대화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고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고자 했지만 다수 진보주의자들은 윤 대통령의 이런 정책을 비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과거 한국 지도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접근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 3국 관계 확장이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핵심이었으며 이는 역사 문제에서 일본과의 타협을 포함하는 접근법이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접근법을 수치스럽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나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와 기타 기술 분야 정책,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 등 미한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의 한국은 불리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연기해왔던 양국 간 주요 외교 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3일 워싱턴에서 김홍균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외교차관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캠벨 부장관은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탄핵 사태 여파가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미한 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안보 부차관은 지난 20일 워싱턴 톡에 출연해 이같이 진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한 것을 지적하면서 진보정당은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동맹을 희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But I think their true intent goes back to that occupier mentality, and I think it has a recourse to an anti-Japanese feeling within many people in Korea. So as I say, I think we'll have to watch this very carefully, both in the near term and then in the longer term. It's going to be a difficult thing to manage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강조하면서 지금은 한국 정치뿐 아니라 미국 정치 상황 때문에라도 불안한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내년 5월 전승절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간 군사적 연대를 미국 등 서방에 과시하는 효과를 노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내년 5월 9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군을 보내기로 한 여러 국가에 북한도 포함되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샤코프 보좌관은 러시아가 내년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여러 외국 정상이
러시아를 전격 방문하고 일부 국가의 군 파견대가 열병식에 참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인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승리한 날을 기념해 매년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전승절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하고 파병까지 한 북한의 전승절 참석은 당연한 수순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현재 북한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일종의 팁으로서 내년 전승절 북한군 참여,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초청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고, 또 김정은으로서도 만일에 5월 9일 날 모스크바 붉은 광장 주석단에 서게 된다고 그러면은 대내적인 위상 제고에 상당히 남는 장사가 될 수 있거든요. 러시아의 내년 전승절은 80주년을 맞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규모로 군사력을 과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북한을 전승국 반열로 추켜 세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저항에 촉 내지는 반미연대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그런 성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명확히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고, 동시에 이제 트럼프를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어쨌거나 강화할 필요성, 그런 맥락에서 전략적인 연대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전문가들은 또 김 위원장이 내년에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친러시아 성향 국가 정상들이 초청된 전승절 다자 무대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핵 보유국 입지를 넓히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위 전승절에 김정은이 직접 가게 된다면은 바로 그런 동맹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 소위 전략적 지위를 일종의 시위하거나 보여주는 그런 아마 의미가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트럼프 새 행정부와의 새로운 관계 구축도 중요하지만 미국 일극 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러시아를 중심으로 권위주의 진영을 결집하는 데 전승절 행사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행사에 이제 북한이 참여한다는 건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 그간에는 러시아 단독으로 혹은 중러가 미국의 어떤 패권을 경쟁했다면 이제는 러시아, 북한이 함께해서 한미동맹, 미일동맹, 나아가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내년 5월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엔 세르비아와 베트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또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등 일부 유럽연합 국가 대표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중국 중고 선박을 국제기구에 등록했습니다. 올해 20여 척 등 지난 2년 동안 56척이 새로 북한 깃발을 달았는데 북한 당국은 이들 선박으로 기존 제재 선박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에 새로운 북한 선박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선박의 이름은 성간호, 이전까진 중국 선적의 저딩 55219호였지만 지난해 2월 북한 해사기구에 등재되며 북한 깃발을 달았고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IMO에 정식 보고됐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중고 선박을 구매한 것인데 이는 북한과의 선박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결의 2321호에 대한 위반입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유엔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에서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북한 해사기구에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 성간호를 포함해 올해 8척, 지난해 48척 등 지난 2년 동안 56척에 새로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또 지난 5년으로 넓히면 북한이 구매한 선박은 70척에서 80척에 이릅니다. 북한이 구입하는 이들 중고 선박들은 대체로 2000년대에 건조된 비교적 신식 선박들입니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이들 선박으로 기존의 40에서 50년 된 선박들, 특히 대북 제재 대상 선박들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구입한 중고 선박 중에는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제재 대상 선박이 아닌 만큼 별다른 제약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 제재의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안보리가 2018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선박에 대한 제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안보리가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나라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새 대북 제재 부과에 반대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t's not only acquired illegally, it's engaging in legal trade by operating. And of course, North Korea has taken advantage now of what would be a holiday, a sanctions holiday right now, where sanctions are not being enforced by neither Russia nor China. 와치 전 위원은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현재 상태에선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각국의 독자 제재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중고 선박 취득에 관여한 선박 판매자와 브로커, 관련 회사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제재, 즉 2차 제재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5월 일본의 비트코인 업체 DMM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도난 사건은 북한 사이버 공격자들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BI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FBI와 국방부 사이버범죄센터, 일본 경찰청은 북한 사이버 공격자들이 지난 5월 일본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회사 DMM에서 미화 3억 6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사건은 트레이터 위협 활동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이터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의 한 부분으로 지난 2022년 4월부터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이어 FBI와 일본 경찰청, 미국 정부 및 국제 파트너들과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절도 등 불법 활동을 통해 정권의 수익을 창출하는 북한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이 무산된 데 대해 법안을 주도한 영김 하원 의원은 실망과 유감의 입장을 표했고 법안 공동 발의자인 아미베라 의원은 새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영김 의원은 23일 BOA에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하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 재승인 법안을 상원이 채택하지 않은 것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핵무기를 늘리면서 자국민을 심각한 인권 유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공세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 문제는 여전히 자신의 최우선 과제이며 북한에 대응하고 전 세계의 미국의 리더십과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법안 통과를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 측도 BOA의 논평 요청에 베라 의원은 상원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이 초당적 법안이 다음 119대 의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난 20일 118대 의회가 공식 종료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미국 인권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23일 BOA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아무 합의 없이 실패로 돌아가자 북한 인권 문제를 사실상 포기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2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코엔 전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정부에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활용했지만 이후 북한과의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않자 이 문제를 점차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일본인 납북자, 한국인 억류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지는 트럼프 당선인이 해당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북한 문제와 연계해 어떤 이익이 있을지 판단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와 바이루 총리 정부의 내각 구성을 마치고 24일 출범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3일 승인한 바이루 총리의 새 내각은 엘리자베트 보른 전 총리가 교육부 장관에 제랄드 다르마냉 전 내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세바스티앙 르코린의 국방장관, 장루 알바로 외무장관 등은 유임되는 등 전직 장관과 민간의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들어 네 번째인 이번 내각은 좌파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이 참여되지 않아 중도 우파 내각으로 분류됩니다.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이 총리를 선택하고 총리 권고에 따라 강요를 임명하는데 그동안 마크롱 대통령은 극좌와 극우 정당 인사들을 강요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프랑스 하원에서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와 사회당의 좌파 연합이 193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서 세금 인상과 정부 부채 경감을 위한 지출 감액 추진에 반발해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 불신임안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좌파 진영은 바이루 총리가 직전 바르니에 정부처럼 범여권과 우파 공화당 인사 위주로 내각을 꾸렸다고 비난하면서 정부를 다시 불신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두 나라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야 외무상이 25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야 외무상의 방중을 확인하면서 왕 부장과의 회담이 25일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일본과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설적이며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이와야 외무상의 이번 방문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 처리수 방류에 따른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24일 첫 오염 처리수 방류가 단행되자 이 같은 금수 조치를 취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별도로 참여하는 시료 채취 등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금수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리아의 여러 반군 조직들을 해체해 정규군으로 통합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과도 정부 측이 발표했습니다. 과도 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슬람 반군 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의 지도자 아메드 알샤르는 24일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른 반군 지도자들과 협의해 각자 파벌을 해체하고 국방부 산하에 통합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군 조직의 정규군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리지 않은 가운데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은 이날 샤라가 반군 지도자 몇 명과 함께 있는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앞서 지난 8일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진입해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를 무너뜨렸으며 이에 따라 13년간 이어진 시리아 내전이 막을 내렸고 24년에 걸친 아사드 전 대통령의 통치도 종료됐습니다. 한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24일 시리아 반군은 각각 출신 배경과 세력 구성이 다른 조직들로 이들의 통합이 과도 정부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라면서 반군을 하나의 국가군으로 통합하는 것은 샤라와 과도 정부가 모든 시리아인을 포괄함을 보여주기 위해 내세운 약속 중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브릭스의 파트너국으로 벨라루스와 인도네시아 등 13개국을 발표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23일 기자들에게 최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정한 파트너국 범주에 따라 총 13개국을 초청했다면서 벨라루스와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쿠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우간다 등 9개국으로부터 파트너국이 될 준비가 됐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어 이들은 2025년 1월부터 브릭스 공식 파트너국 지위를 갖게 될 것이며 남은 4개국으로부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리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미얀마, 아제르바이잔, 차드 등 24개 이상의 국가들이 브릭스와의 체계적인 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릭스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국이 모인 연합체로 지난해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 연합, 에티오피아 등이 합류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